법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원전 517년경 춘추시대 말기에 초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름은요, 자는 소백입니다. 법녀는 초나라에 있을 때부터 문종과 친하게 지냈고 문종과 함께 월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문종이라는 인물은 법녀와 함께 월나라 군주 구천을 섬기며 월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약했던 충신입니다. 법녀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것은 오왕합녀가 월나라를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구천이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에 맞섰는데 법녀는 계책을 내어 월이 승리하는 데 공헌합니다. 오나라 군대가 접근했을 때 앞선에 있었던 월나라 병사들이 자신의 목을 베어 자살해버리는 계책이었습니다. 자살 특공대에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본 오나라 군사들은 경악했고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옥에 갇혀있던 사형수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으면 남은 가족들을 나라에서 돌봐주겠다는 법녀의 설득에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진짜 사형수였는지 꿈에는 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월은 크게 승리해 오왕합녀를 다치게 하고 합녀는 상처가 덧나 죽고 말았습니다. 합녀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패자 부차에게 다짐하게 합니다. 너는 구천이 네 아비를 죽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침실에 장작을 쌓아두고 그 위에서 일부러 불편한 잠을 잤다고 하죠. 그리고 방 앞에 사람을 세워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월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오왕 부차는 몇 년 후 전쟁에서 월나라를 크게 이깁니다. 구천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회계산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녀의 제안에 따라 그는 오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오나라의 신하 오자서와 백비는 월에 항복을 두고 충돌합니다. 오자서는 이 기회에 월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천의 신하 문종은 백비에게 뇌물을 써서 회유한 상태였습니다. 오왕 부차는 오자서의 의견을 내치고 구천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구천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만 오나라로 들어가 부차의 하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구천은 자신이 없는 동안 법녀에게 월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법녀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우리 국토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는 제가 문종만 못합니다. 또한 국토 밖에서 적국을 제어하고 때에 맞추어 결단을 내리는 일은 문종이 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구천은 법녀와 함께 오러가기로 했고 문종이 월에 남기로 했습니다. 구천은 부차의 하인이 되어 수레를 끄는 말의 고삐를 잡게 됩니다. 법녀는 구천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를 옆에서 도왔는데요. 우선 서시와 정단 등의 미녀들을 부차에게 바치면서 환심을 얻도록 했습니다. 부차는 특히 서시라는 여인에게 반해 조금씩 국정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법녀는 오자서가 구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오나라 대신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이 강한 백비에게 계속 뇌물을 바치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어느 날 오왕 부차가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녀가 보기에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았죠. 법녀는 구천에게 계책을 일러줍니다. 구천은 법녀가 조언한 대로 부차를 아련하고 건강을 살핀다는 핑계로 부차의 변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병이 곧 나아서 완쾌할 것이라고 말하며 축하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부차는 자신의 변을 맛보면서까지 충성하는 구천의 모습에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부차가 건강을 회복하자 구천과 법녀를 월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오나라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두 해를 보내고 온갖 수치를 견디면서 겨우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부차에게 복속된 척하면서 은밀하게 월의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구천은 부차가 복수를 다짐했을 때처럼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구천은 쓸개를 자리 옆에 두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그스디 쓴 쓸개를 핥았습니다. 또한 몸소 밭을 갈고 밥 먹을 때는 고기 반찬을 올리지 않게 하고 혹겹에 무늬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세를 굽혀 현명한 사람 아래에 처하고 빈객을 후대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죽은 이를 조문하며 백성과 고락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거친 나무 위에서 자고 쓴 쓸개를 핥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뜻의 와신상담. 이 말은 부차와 구천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천이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을 때 오나라의 부차는 중원으로 진출해 패자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자서의 입장은 오가 중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월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노파심에 짜증이 났고 결정적으로 이 일로 인해 오자서와 틀어집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오자서는 자결하고 부차는 오자서의 시신을 가죽 부대에 담아 강물에 버리고 맙니다. 쓸개를 핥으며 10년 넘게 복수를 꿈꾸던 구천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오왕 부차는 회맹 장소에서 진나라와 맹주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오가 진나라와 기세 싸움이 이렇게 한창일 때 만반의 준비가 된 월나라군은 기습하여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오왕과 주력군이 나라를 비웠으니 오나라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죠. 부차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걱정해서 잔혹하게도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 7명의 목을 베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부차는 급하게 오나라로 돌아와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전투 끝에도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고 결국 도성이 월나라군에 의해 포위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부차는 구천에게 전에 살려준 예를 들어 항복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구천이 망설이자 법녀가 나섰습니다.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구천은 부차를 백호의 장으로 봉하겠다고 제안하는데요. 호는 가구를 세는 단위로 일국의 왕에게 백호의 장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 심한 모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권을 다투던 오나라가 고작 몇 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구천의 복수가 완성된 후 법녀는 공을 챙기기는커녕 갑자기 모든 관직을 버리고 잠적하게 됩니다. 호사가들은 그가 서실하는 여인과 함께 떠나 나머지 생을 함께 했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녀는 잠적하기 전 문종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하는데요.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새 부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같이 환난을 견딜 수는 있으나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 법이니 그대도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십시오. 결국 법녀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천은 문종에게 칼 한 자루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대는 나에게 오나라를 이길 7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소. 나는 그중 3가지를 써서 오나라를 물리쳤으니 나머지 4개는 그대에게 남아있소이다. 그대는 선왕을 따라가서 그 방법을 시험해보시오. 자결을 강요받은 문종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죠.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없어져 잡아먹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였지만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신세를 의미하는 말 토사구팽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월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간 법녀는 치이자피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치이자피는 원래 술을 담는 가죽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아무래도 모함 끝에 덧없이 죽어 가죽 자루에 넣어지고 강물에 던져진 오나라의 오자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법녀는 오자서의 비극적 운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법녀는 제나라에서 큰돈을 벌었는데 이를 보고 그가 현명하다 여긴 제나라 왕이 법녀를 높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녀는 존귀한 명성을 오래 지니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하며 모은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몰래 사라집니다. 법녀는 교역하기 쉬운 교통의 요충지 도라는 지역에서 주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법녀는 그곳에서 교역을 통해 또다시 거부가 되었고 도주공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일할의 이익만 남긴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도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주공의 부라는 뜻으로 큰 부자를 일컫는 말 도주지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법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도에 오기 전에 낳았고 막내는 도에 와서 낳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사람을 죽여 초나라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살인을 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금을 가진 부자의 아들은 길에서 죽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면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천금지자 불사오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법녀는 둘째를 구하기 위해 막내 아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초나라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목숨을 걸고 둘째를 구해오겠다고 간청하고 나섰는데요. 법녀는 하는 수 없이 장남을 보내면서 현재 한 통과 천금을 오랜 친구인 장생에게 꼭 전하라 당부했습니다. 법녀의 첫째 아들이 초나라에 도착해서 장생을 찾아가 보니 그의 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돈과 편지를 전달하자 장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떠나시게. 그리고 동생이 살아나오거든 그 까닭을 묻지 마시게. 장생은 매우 청렴한 인물이어서 비록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왕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법녀에게 받은 황금도 자기가 차지할 생각이 없었다는데요. 장생은 그저 친구를 돕기 위해 초나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면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째는 장생의 말을 어기고 초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면령이 곧 내릴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것이 장생이 주선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황금이 아까워 다시 장생을 찾아갑니다. 장생은 첫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즉시 의도를 파악하고는 황금을 되돌려주었죠. 하지만 친구의 아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에 장생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장생은 즉시 입궐해서 사면령이 취소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처형당하고 장남은 동생의 시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 슬퍼했지만 법녀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큰애가 동생을 죽게 만들 줄 알고 있었다.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했기에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했기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저번에 내가 막내를 보내려고 한 것은 그가 돈을 크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이러하니 슬퍼할 것 없다. 나는 밤낮으로 둘째의 시신이 오길 기다렸노라.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법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녀는 3번 자리를 옮기고도 모두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고 그 명성이 후세까지 드리우고 있다. 법녀는 19년 동안 3번이나 많은 돈을 모았으나 자신이 모은 재산을 모두 이웃과 친인척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법녀를 상업의 성인 또는 상업의 신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